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이와 반복 161페이지 7절 차이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것 허상과 허상의 저항. 플라톤의 변증술에서는 4가지 장면을 볼 수 있다. 차이의 선별, 신화적 원환의 설립, 정초의 확립, 물음, 문제, 복합체의 정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들을 거치면서도 차이는 여전히 같음이나 일자에 의존한다. 또 같음을 개념 일반의 동일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같음은 오히려 사물 자체인 이데아의 특징이다. 과연 참된 근거의 역할을 떠맡는 한에서 같음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근거지어진 것 안에 동일자를 실존하게 만드는 것, 동일자를 실존하도록 하기 위해 차이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같음과 동일성의 구별이 어떤 결실들을 맺는다면 이는 오로지 같음이 어떤 전향을 통해 차이나는 것에 의존할 때뿐이다. 이때 차이의 사태 안에서 구별되는 사물과 존재자들도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동일성이 급진적으로 파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지 이런 조건에서만 차이는 재현되거나 매개되지 않고 그 자체로 사유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플라톤주의 전체는 사물 자체와 허상들 사이에 어떤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플라톤주의는 차이를 그 자체로 사유하지 않는다. 그 대신 차이를 이미 어떤 근거에 관련짓고 같음의 사태에 종속시키며 또 신화적 형식을 통해 매개를 도입한다. 플라톤주의를 전복한다는 것, 그것은 모사에 대한 원본의 우위를 부인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이미지에 대한 원형의 우위를 부인한다는 것이며 허상과 반영들의 지배를 찬양한다는 것이다. 피에르 클로소브스키는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글들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한 바 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 회귀는 각각의 사물이 오로지 되돌아오는 가운데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원 회귀는 사물이 무한히 많은 모사들의 모사이고 때문에 원본도 심지어 기원조차 계속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영원 회귀는 패러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해진다. 즉, 영원 회귀는 자신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에 허상이라는 자격을 부여한다. 영원 회귀가 존재의 역량일 때 허상은 존재하는 것의 참된 특성 혹은 형상이다. 사물들의 동일성이 와해될 때 존재는 거기서 빠져나와 일의성에 도달하며 차이나는 것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존재하는 것 혹은 되돌아오는 것은 결코 이미 구성된 선행의 동일성을 지니지 않는다. 사물은 자신을 갈갈이 찢는 차이로 환원되고 이 차이 안에 함축된 모든 차이들을 통과하며 그 차이들로 환원된다. 이런 의미에서 허상은 상징 자체이다. 다시 말해서 허상은 자신의 고유한 반복 조건들을 내면화하는 기호이다. 허상은 사물로부터 원형의 지위를 박탈하지만 그 사물 안에서 어떤 구성적 성격의 불균등성을 움켜쥐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원 회귀의 기능은 평균적 형상과 우월한 형상들 사이에 어떤 본성상의 차이를 확립하는 데 있다. 하지만 본성상의 차이는 영원 회귀에 대한 평균적이거나
중도적인 이해들과 엄밀하거나 정원적인 이해 사이에도 역시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역량 전체 안에서 긍정될 때 영혼회귀는 어떠한 정초 근거의 설립도 결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꾸로 영혼회귀는 근거 전체를 파괴하고 삼켜버린다. 근거는 원본과 파생물, 사물과 허상들 사이에 차이를 두는 심급이기 때문이다. 심급이 뭔지 모르겠어요. 영혼회귀를 통해 우리는 보편적인 근거와 해를 목격하게 된다. 근거와 해의 각주가 달렸는데 바탕의 진화 과정의 마지막 국면으로 바로 아래 나오는 무바탕과 탈근거, 앞에서 나왔던 카오스모스 등의 용어들과 교감하는 말이라고 써 있어요. 근거와 해라는 말은 그야말로 매개되지 않은 바탕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다른 모든 바탕의 배후에 있는 어떤 바탕의 발견, 무바탕과 탈근거의 관계, 비형상적인 것과 우월한 형상, 영혼회귀를 구성하는 우월한 형상의 직접적 상호 반영이다. 동물이든 존재자이든 각각의 사물은 허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때 영혼회귀를 사유하는 자는 물론 동굴 밖으로 끌려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항상 그 너머의 다른 동굴을 발견하고 그리로 숨어 들어간다. 그때 그는 당연히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우월한 형상들로 충만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그는 인류로 심지어 동물들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시인과 같다. 이런 말들 자체는 중첩된 동굴들 안에서 메아리를 얻는다. 그리고 잔혹성은 처음에 괴물을 구성하고 속죄를 치러야 하며 재현적 매개에 의해서만 누그러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전도된 플라톤주의 안에서 차이의 순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잔혹성은 가장 순수한 것, 순수함의 상태이자 그것의 메아리이다. 플라톤이 생각했던 변증술의 최고 목적은 차이를 만든다는 데 있다. 사물과 허상들, 원형과 모상들 사이에 있지 않은 것은 오직 차이뿐이다. 사물은 허상 자체이고 허상은 우월한 형상이다. 모든 사물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허상에 도달하는 것, 영혼회귀의 일관성 안에서 기호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영혼회귀를 카오스에 대립시켰다. 마치 카오스가 모순적인 상태이고 바깥으로부터 어떤 질서나 법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가령 반항적인 진료를 굴복시키고 있는 데미우르고스의 작업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소피스트의 배후에서 모순을 카오스라는 어떤 가정된 상태를 보았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등급의 역량을 마지막 단계의 분유를 본 것이다. 그러나 실상 N승의 힘은 2번, 3번, 4번을 경유하지 않는다. N승의 힘은 직접적으로 긍정되어 지고한 것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즉 그것은 카오스 자체로부터 긍정된다.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카오스와 영혼회귀는 서로 다른 두 사태가 아니다. 소피스트는 모순의 존재자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사물들을 허상의 상태로까지 끌고 가는 자, 허상의 상태 안에서 사물들 전체를 운반하는 자이다. 플라톤은 반어를 그런 지점까지 밀어붙여야 하지 않았을까? 플라톤은 플라톤주의를 전복하는 최초의 인물, 적어도 그런 전복의 방향이라도 보여주는 최초의 인물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소피스트의 장대한 결말을 떠올려 보자.
거기서 차이는 자리를 바꾼다. 나눔의 방법은 그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절차에 역행한다. 그리고 허상의 깊이를 천착하여 그것을 원본이나 원형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이방인은 소피스트를 정의하지만 그렇게 정의된 소피스트는 소크라테스 자신과 더 이상 구별 불가능하다. 즉 그는 반어적인 모방자이며 간결한 논변들을 통해 나아간다. 그래서 차이의 각 계기는 선별, 반복, 근거와 해, 물음, 문제, 복합체 등과 같은 자신의 진성한 형태를 발견해야 한다. 다음 169페이지 대자적 반복 1절 반복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는 대상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을 응시하고 있는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 휴메의 이 유명한 태제에 힘입어 우리는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째서 반복되고 있는 요소나 경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반복은 권리상 각각의 현전화가 완전한 독립성을 띠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니 말이다. 반복을 지배하는 불연속성이나 순간성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즉 어떤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이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순간적 정신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이다. 하지만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반복은 생성하는 가운데 소멸하기 때문이다. 즉자로서의 반복은 없다. 반면 반복을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 이것이 양태 변화의 본질이다. 휴메이 사례로 드는 것은 경우의 반복이고 이 반복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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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라는 형태를 띈다. 각각의 경우, 각각의 객관적 요소 연속 AB는 다른 것에 대해 독립적이다. 반복은 대상 안에서 사물들의 상태 AB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반면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정신 안에서 어떤 차이, 새로운 어떤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 A가 나타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제 B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반복의 대자적 측면이 아닐까. 이때 대자적 측면은 반복을 필연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 어떤 근원적 주관성에 해당한다. 반복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응시하는 정신 안에 차이나 변화를 끌어들이는 것은 반복이다. 하지만 반복에 대해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것이 끌어들이는 바로 그 차이나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오로지 정신이 반복에서 훔쳐내는 어떤 차이를 통해서만 반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변화의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 휴메의 설명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립적인 경우들은 상상력을 통해 용해된다. 여기서 상상력은 수축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즉, 상상력은 관광판처럼 새로운 경우가 나타날 때 이전의 경우를 계속 보존한다. 상상력을 통해 경우, 요소, 진동, 동질적 순간들이 수축된다. 그리고 일정한 무게를 지닌 어떤 내적이고 질적인 인상 안으로 용해된다. A가 나타날 때 우리는 B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이 B는 수축된 모든 A, B들의 질적인 인상에 상응하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기대와 생각은 기억에 의한 것도 하물며 지성의 작용에 의한 것도 아니다. 수축은 어떤 반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축은 어떤 시간의 종합을 이루어낸다. 순간들의 계속은 시간을 형성한다기보다 오히려 와해한다. 이 계속은 오로지 시간이 탄생한 지점만을, 그러나 항상 실패한 탄생 지점만을 표시한다.
시간은 오로지 어떤 근원적 종합 안에서만 구성된다. 순간들의 반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종합은 독립적이면서 계속 이어지는 순간들을 서로의 안으로 수축한다. 이런 종합을 통해 체험적 현재, 살아있는 현재가 구성된다. 그리고 시간은 이런 현재 안에서 펼쳐진다. 과거와 미래도 모두 이런 현재에 속한다. 즉, 선행하는 순간들이 수축을 통해 유지되는 한에서 과거는 현재에 속한다. 기대는 그런 똑같은 수축 안에서 성립하는 예상이므로 미래는 현재에 속한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고 가정된 순간과 구분되는 어떤 순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간들을 수축하는 현재 그 자체의 차원들을 지칭할 뿐이다. 현재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외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살아있는 현재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지만 그 과거와 미래는 현재 자체가 시간 안에서 구성한 과거이자 미래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현재는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이행한다. 하지만 이때 그 현재는 수축을 통해 특수한 것들을 봉인하고 있다가 자신의 기대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것을 개봉한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종합은 수동적 종합이라 불러야 한다. 이 종합은 구성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능동적인 것은 아니다. 이 종합은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모든 기억과 모든 반성에 앞서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시간은 주관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수동적 주체의 주관성이다. 수동적인 종합 혹은 수축은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현재 안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따라서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시간의 화살에 방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